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발사한 총탄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합니다. 해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국민들은 슬픔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디다 튀기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딛고서 사건의 범행이 밝힐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낯선 군인. 경번 대통령 가까의 충격적인 사고로 전 국민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또한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박 대통령 시해 사건에 공감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TV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자 많은 국민들은 그가 누구인지 의아해했습니다. 뭐 다짜고짜 등장을 했으니까 느닷없이 그 일반 국민들이 보안사령관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권력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그걸 알 리가 없지요. 그건 나도 깜짝 놀랐죠. 저 사람 저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저렇게 그러지? 보안사령관 별것이 아니었는데 보안사령관은 군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군만 상대를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저 보안사령관이 나와서 저러지? 11.6 사태가 있기 전 찍힌 영상 속 군 장성들 모임에서 존재감 없이 앉아있던 전두환. 그런 그는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어떻게 최고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KBS 영상자료보관소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두환에 대한 영상물이 보존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안 뉴스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비디오부터 대통령 딸의 결혼식 필름 원본까지 전두환과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된 다양한 형태의 영상들이 청와대로부터 이관되어 보존 중입니다. 그렇다면 보안 뉴스에는 무슨 영상이 담겨 있을까? 이 기록물의 처음은 11.6 직후부터 전두환이 어떻게 그의 권력을 키워왔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보안사에서 제작했지만 전두환 개인에게 오롯이 초점이 맞춰진 뉴스, 대장 진급식과 조찬 기도회 현장까지 각종 행사도 기록돼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홍보 비디오라도 만들려 한 것처럼 자신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한 이 뉴스는 그가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는 순간에서야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상을 되돌려보며 비상계엄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어떻게 자신의 야망을 실현해 나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마 민주항쟁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11.6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권력의 1, 2, 3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 속에 계엄사는 권력의 최애 정점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손에 쥘 수 있는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전두환이 임명됩니다. 두 차례의 수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앞에 느닷없이 그렇지만 화려하게 등장한 합수부장 전두환. 전두환은 자신의 이 데뷔 때부터 대통령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안사 사병의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영상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6시간 후인 10월 27일 새벽 2시 사건 현장인 궁정동 소재 중앙정보부 식당에 긴급 수사반을 급파하여 11.6 사태의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사건 당일의 총승이 바로 이 권력 일기의 첫 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 날 새벽
궁정동 왕가를 수사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창문 방충망에 두 군데의 총혼이 뚜렷이 보인다. 주방의 벽면과 전화기에도 사건 당일의 총성이 서려 있는 듯 패여 있고 부서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대통령이 시해된 방은 장판 바닥에 식탁을 중심으로 방석들이 놓여 있었고 박 대통령과 차지철 비서실장이 쓰러진 방바닥과 방석에는 응어리진 선혈이 낭자했다. 사건 발생 6시간 후 사건 현장을 최초로 촬영한 것은 전두환의 보안사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전두환 합수부장은 시해범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적인 비극의 발단은 김재규가 은연중 계획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김재규를 체포한 합동수사본부는 현장 검증을 통해 범행의 방식까지 면밀하게 밝혀냈습니다.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해 전두환의 합수부는 신속한 수사 발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1차)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전두환의 왼쪽에 자리한 이건계 검사. 그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수사 과정에 대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11월 날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전두환 사령관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직접 왔던 거예요? 직접 전화했지 나한테. 직접 전화해갖고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안사령관실에 갔더니 누가 범인이냐, 그리고 또 수사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약간 두서없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그랬더니 손 붙잡고 날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날부터 11월 다음 날부터 11년 연말까지 제가 보안사령관실 옆방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전두환 합수부장은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까지도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고하는 와중에 이제 국방장관이 수사 내용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얘기저기 하니까 전두환 상이 수사 안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문밖에. 그러니까 이건 누가 썼어?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니까 날 급히 들어오라 그래서 딱 발표하려다 보니까 내가 없으니까 막히면 곤란하잖아요. 날 찾는 거예요. 확신에 찬 어조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전두환 합수부장. 하지만 정작 수사 발표문은 이건계 검사가 썼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동석했던 또 다른 수사관으로부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그 수사관들이 다 했어요. 그 수사관들이 다. 그 양반은 내 지시를 받았지. 오히려 그 양반이 지시를 나게 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니까. 이 수사의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상황은 우발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김재규가 계획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일날 우발적인 범행이고 시해를 처음부터 계획했더라면은 총도 제대로 준비했을 거고 부하직원도 다 조치해야 되는데. 백동림은 자신의 저서에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명시했습니다. 김재규가 제대로 된 총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과 시해 후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2차 기자회견에서 전두환 합수부장은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정승화 참모총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미의 발표를 합니다.
사건 경위 원흉 김재균은 박 대통령 각하 시해 후 거사에 끌어들일 목적으로 정성화 육군 참모 총장과 같이 식사하자는 구실로 별채에 불러놓고 자신은 17시경 먼저 사건 장소에 도착하여 대통령 각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두환은 최근 그의 회고록에서 김재규가 3단계 혁명 계획 구상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상의 2단계는 박 대통령 시해 후 정승화 참모총장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 즉, 자신의 직속상관인 정 총장을 체포해 조사할 근거가 이 진술에 있었다는 겁니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국장에게 정 총장 관련 내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정선 총장이 연루가 됐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게 연루가 되려면은 김재규가 그 범행을 계획적으로 했더라면 연루가 됐는데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날 정승화 총장 온 것도 시해 사건 관련 없이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범으로 몰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저는 관계가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돌렸죠. 저는 관계가 없어요. 정승화 장군이 전두환이를 갖다 좋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일종의 보복으로 나온 거지 그날. 박정희 정권의 실세들이 모두 사라진 비상계엄 상황에서 실질적 권력자는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화였습니다. 이대로 정승화 계엄사령관만 사라진다면 바로 아래 단계의 권력자인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다다를 수 있는 상황.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어떻게 체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기존에 중앙정보부장에게 주어졌던 권한이 계엄령 포고와 함께 합동수사본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보부에다 모든 힘을 정보력을 집중을 시켜주는 대통령령이 통과가 됩니다. 그 조항을 그대로 합동수사본부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날 아침에 갑자기 연구가 된 것이 아니죠. 11.6 아침에 연구가 된 것이 아니고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이 되면서 동시에 그걸 연구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비상계엄하의 포고령 덕택에 전두환은 최고 권력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상황은 최근에 기밀이 해제된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전두환 파일에서도 확인됩니다.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전두환은 정승화 계엄사령관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실권자가 전두환이고 중앙정보부나 경찰 모든 조직을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전두환이다는 것을 거기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박 대통령 시해 공모 혐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승화를 제거하기 위해 12.12 쿠데타를 감행하게 됩니다. 정 총장의 보좌진을 사살하면서까지 감행된 쿠데타는 보안사의 정보력을 이용해 저항 세력 간의 통화 내용까지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권정달대령이라고 저희가 정보차장하고 그래서 아마 총장님을 납치해갔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하나의 구태타지요 그러니까. 결국 정 총장이 연행되면서 쿠데타는 성공합니다. 다음 날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전달받은 국민들은 전두환의 존재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쿠데타라는 건 권력을 탈취 내지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1인자가 없어졌고
제2인자격이었던 차지철 경호실장도 사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 서열은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권력자들을 한 사람씩 제거하고 결국은 보안사령관인 자기만 남게 되니까 결국은 12.12가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쿠데타 감행 2일 후 보안사 지하에 신군부 인사들이 모여듭니다. 전두환이 성공을 자축하며 만찬을 준비하는 중에 샴페인을 터뜨리며 내뱉은 건배사. 잠시 후 쿠데타 세력이 보안사 건물 마당에 기념비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은 훗날 전두환 정권의 요직을 차지해 신군부를 만든 주역들이 됩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보좌한 보안사 장병 가족들에 대한 위로는 사령관 주최 호합 파티로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참석자들을 의식한 듯 그날의 의미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번에 12월 12일 저는 총장을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획 없는 병력 출동과 큰 충격을 줬다. 이런 면에서는 본인이 좀 더 기술적으로 이걸 하지 못하게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러한 충격적인 그런 군사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사령부는 군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된 피의자를 체포했다는 이유로 술파티를 벌이고 유명 연예인들도 불렀습니다. 방송과 관련되지 않은 행사에 방송사 직원을 스스럼없이 불러내는 군인 전두환. 그것도 모자라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송사의 호의에 감사패로 답례합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 기사는 평소 국가 총력 안보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하여 왔으며 특히 연말을 기해 당부대 장병을 임원하여 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에 이미 그가 실권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새해가 되어 더욱 크게 번졌습니다. 우리 이제 보안 부대가 이와 같이 주요한 사건을 취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안사령관이 한국의 실권자라니 여러 가지 그 유언비어가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 간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유언비어를 방지하는데 역시 우리 가족들이 앞장서셔서 계도하고 또 순화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TBC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뿐 권력을 경계한다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하지만 보안 뉴스 속에 드러난 그는 시간이 갈수록 쿠데타 지지 세력에 둘러싸여 점점 더 권력에 취해가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전두환은 언제부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권력 의지를 갖게 된 걸까? 전두환은 자신의 권력 추구 출발점이 12.12 쿠데타나 광주 항쟁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보좌하던 수사 담당자들은 전두환의 권력 의지 출발을 언제로 가늠하고 있을까? 모 인사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에 전두환 사령관이 누굴 대통령 시키면 좋겠냐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기 주요 포스트로 등용시키면서 고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보안사령관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합수단장이지. 네. 합수단장인데 그때 그 정승화를 이렇게 쳐들어갔잖아. 그래서 네네.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지 그냥. 쿠데타를 같이 했던 신군부의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 최근 5.18 진상조사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두환은 1980년 2월부터 창당을 준비했고 모금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회를 위시한 신군부 측근들과 함께 쿠데타를 성공한 전두환. 이 시점에서 불법적인 쿠데타로 얼룩진 자신의 이미지를 순화하기 위해 그리고 군부의 지속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두환은 보안사령부 내 언론 대책반을 꾸리고 언론인들을 회유하는 공작을 펼칩니다. 이른바 K공작계획. 이 문서에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됨이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여기서 K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무슨 공작을 벌였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비밀 문서를 들춰보겠습니다. (18년) 장기 집권 독재가 끝나자 많은 국민들은 민주화를 열망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구호는 계엄을 해제하고 정치 군인을 몰아내자는 것, 신군부의 정치적 권력욕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외침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위협이 되는 시민들의 주장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쏟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보안사 내에 언론 대책반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수립을 이상재 준이에게 맡겼고 그는 이를 K공작계획이라 명명합니다. 이 계획서는 공작의 목적을 군부의 기반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국력 신장을 위한 안정 세력을 구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으로 민주화 여론을 언론계를 통하여 안정세로 전환하자는 것. 당시 한국일보 신입 기자였던 김주원 씨는 이 공작을 오랜 기간 분석해왔습니다. 네, 단결된 군부의 기반이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나의 쪽을 만들었겠죠. 그에 말해서 자기들이 집권을 하겠다, 권력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K 공작이라는 것이 킹메이킹 공작이다라는 식의 그 유추 해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서를 작성한 이상재는 96년 검찰 조사에서 K가 의미하는 바는 킹이 아니라 코리아의 약칭이라 부인했지만
이 계획의 최종 결재권자가 전두환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언론인들이 향후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지 등과 같은 정치적 성향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안기부나 그쪽에서 보안산업 쪽에서 부를 때 김대중 씨를 KT라고 했어요. 그리고 KT JP는 김용필 거고. 그리고 YS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3K 부정 나오죠. 그러니까 3김을 다 부정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까지 이미 파악이 됩니다. 그럼요. 각 언론사의 사장을 비롯해 논설위원, 편집국장 등 대부분이 주요 간부들입니다. 총 인원은 94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씩 공작비까지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는 목록에 나왔던 언론사 중진 중 당시 서울신문 편집국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명단에 사장님 이름이 있어가지고 혹시 신군부에서 회유나 공작들이 있었는지. 저기 언론 공작에 보안사령관 있을 그때. 네네네네. 그때 그쪽에서 자꾸 사람들이 오고 그랬어요. 만나자고. 사장님을 뵙자고. 그렇지. TBC를 거쳐 KBS에 근무했던 중진도 만났습니다. 보안사가 내일 출근을 했어. TBC? TBC도 신문사다. 근데 언론에 저기 경찰, 보안사, 정보기관이랑 정보기관은 다 출입을 했어 거의. 계획대로 실행된 공작을 실무적으로 조율한 사람은 정보처장 권정달. 쿠데타 당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당사자로 전두환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그는 이 공작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그 80년 5월에 좀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이고 이 80년 5월 내 지금 정의 없어. 그런 거 하지 마라. 언론 통폐합이나 이런 문제들도 좀. 아유 그런 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야. 공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를 진압하는 수위도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커질수록 군부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전두환은 대통령을 압박해 중앙정보부장 자리까지 요구합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앙정보부장은 절대 겸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역이 중앙정보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묘하게 서리자를 붙여서 멋대로 두 개의 권력기관을 장악했으니까. 중정부장 서리에 임명된 그날 TBC 방송국 여의도센터가 개관합니다. 민간인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실력자가 된 전두환은 첫 행보로 방송국 개국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군복을 벗은 전두환이 사복을 입은 정치인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입니다. 이날 개국 기념 리셉션 현장에는 그가 이제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듯 경제계의 거물들이 마치 전두환 주변을 병풍처럼 호위하듯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하에서 군인 전두환이 권력을 독점한다는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그
비록 중앙정보부장직을 겸직하더라도 현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하기 때문에 합동국가본부가 수행하는 법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법이나 보호령을 위반했을 시에는 정치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든 간에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앞서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령이나 법에 위반되는 자를 다스리는 것을 정치 관여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정치 관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답변하기가 좀 깁스럽습니다. 또 본인의 경직이 정치 발전 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차질을 초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권력기관,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두 가지 권력기관 중에 하나는 이제 보안사령관 겸 합수부장 전두환이 장악하고, 그리고 나서 12.11을 통해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듬해 다시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대한민국을 전부 다 장악한 거죠. 보안사령관으로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된 전두환. 당시 국내의 모든 정보를 장악한 그를 대적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선 그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선거에 관한 개헌안이 논의되는 중이었고, 삼김씨도 저마다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것 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를 꺼트리기 위해 전두환이 선택한 것은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라는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이른바 서울의 봄 시기 동안 시민들이 외친 구호는 두 가지. 비상계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제 전두환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 더 이상의 군부 정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열망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 열기를 등에 업은 정치인들도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가지며 계엄 해제를 의제화하고 개헌 계획을 구체화해 최종 합의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이 기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봉쇄돼 개헌 합의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고, 유력 정치인들은 가택연금까지 당하며 정치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전국 계엄을 일으키게 되면 입법, 사법, 행정 3부를 계엄사령부에서 장악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쿠데타죠. 입법부, 국회 해산하고 국회를 무능화시키고, 사법, 재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뭐 행정부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군부 장악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꼼짝을 못하게 되고, 그런 의미의 5.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의 의미는 정권 탈취죠.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저항이 사그라들었지만 광주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더욱 많이 모였고 더욱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누르기 위해 계엄군들은 진압봉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한 청년이 문매를 맞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전남 매일신보 촬영 기자의 작품입니다. 당시 보도되지 못한 이 사진은 얼마 후 외신을 통해 한국으로 역수입됩니다. 19일 날 오전에 이제 곤봉으로 젊은이를 때리는 장면, 부부처럼 온 사람들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여자가 남자의 얼굴에 피를 닦아준 장면, 이런 것 등등을 해가지고 19일 날 신문을 제작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
그걸 검열에 가니까 전부 퇴짜를 맞은 것이죠. 광주 외곽에서는 발이 묶인 내외신 기자들이 장시간 진을 치고 계엄군의 통행 허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삼엄한 경계를 뚫고 광주 시내에 진입한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최희석 그 반장이 취재 반장이 아레인지를 해서 오토바이 3대를 나누어 타고 광주 그 고속도로 입구 인터체인지 부근에 그쯤 오더니 오토바이맨들이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위험해서 그냥 여기서 내리라 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광주 시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걸어왔었죠. 박 기자가 도착한 21일부터 광주에는 계엄군의 발포에 의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웅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시신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 중 단 한 장도 신문에 보도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문들이 보도한 광주에 대한 기사는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거나 과격한 폭력을 일삼는 무장 괴한으로 표현해 시민들의 분노가 담긴 보복을 피하기 위해 기자 신분을 감춰야 할 정도였습니다. 내용이야 뭐 저기 겸사에서 발표한 그 내용 그런 정도죠. 취재한 내용 그대로 나갈 수도 없었고 그 당시 분위기가. 근데 뭐 안타깝죠. 참 좌절감이라 할까? 내가 기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도 없고 광주 시민들이 저희들을 그 적개심을 품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기자로서. 검열과 보도 통제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엄사는 아예 공작으로 포섭한 언론인을 잠입 취재시켜 광주 시민들의 저항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기자 신분을 이용해 광주에 진입하고 심지어 수수비원으로 속여 도청원에 머물던 시민군들의 정보를 수집한 언론인은 당시 KBS의 부사장이었다고 보안사 상황일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검열과 보도 통제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보도 통제를 어떻게 했는지 18일 전체의 검열 건수 신문은 37,865개를 받고 100개를 검열했고 그래서 검열했다는 이야기는 지워버렸다는 거죠. 통신은 33개, 방송은 126개. 이제 방송이 오히려 꽤 크게 이제 많네요, 분량을 왜냐하면 방송 자체가 영상을 그 당시의 현장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항쟁의 마지막 날인 27일 도청 주변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시민들은 모두 체포, 연행됩니다. 총을 들고 저항한 시민군들 대부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진압군 책임자가 외신 기자에게 거짓 정보로 인터뷰합니다. Want to get some word on some casualties, either side. I'm not sure at this moment. Okay, were there many killed or just a few or what? Not that I know of. You captured most of them? We've tried our best to minimize the casualties or the wounded. However, we found some killed and some of our our men wounded. Would you repeat what you were saying, though, about the use of force or the lack of use of force in this operation? How did you conduct this operation in general terms? Well, one thing that I can tell you for sure is that I ordered my troops not to shoot unless they shoot us. That's why we could save our people's lives, and as far as I know, we haven't killed even a citizen during my operation. And for those rebels, out-called rebels, we've tried to kill the legs. We've tried to shoot the legs. Shoot at their legs. Try to shoot them in the legs. Yeah, so that we can save their lives.
But as you can see, we have a couple killed. 이날 저녁 KBS는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 아닌 계엄사의 보도 자료를 읽는 것으로 뉴스를 대체합니다. 진입을 해서 일단 평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의 발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경주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태는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따라서 군은 생활고와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3시 30분 군 병력을 광주 시내에 투입했다. 군이 진압하는 동안 도청과 공원 군이 작전을 완료하자 광주는 평온을 되찾았다는 것이 이날 뉴스가 전달한 소식의 전부. 사망한 시민에 대한 소식은 진압군의 외신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해 폭도 2명으로 정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날의 언론은 모두 보안사 K 공작 계획에 철저히 회유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광주를 진압한 지 채 보름이 지나지 않아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상임위원장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는 그들만의 파티는 또다시 보안뉴스에 은밀하게 기록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의 비상위원회를 위해서 축제를 드렸습니다. 광주에서 사망한 시민들의 유족들은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실권 없는 최규하 대통령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방문하는 현장에서도 보안사의 비디오 카메라는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배웅 장면은 마치 대통령의 이 취임식을 연상케 합니다. 이어서 전두환은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사실 당시의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대통령 취임식 현장. 군부 정권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국민들의 염원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체육관 간접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두환의 취임사는 오로지 국민을 위하겠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1980년 9월 1일 대통령 전두환. 그 시초가 1979년 12월 12일이고 그게 최종적으로 끝나는 게 1980년 9월 1일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그게 끝나기 때문에 그게 계산해 보니까 264일. 세계 최장 쿠데타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장기간 쿠데타를 완성한 전두환. 1995년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검찰의 최초 판단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문민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쿠데타는 쉽게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쿠데타를 통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1995년 전두환의 내란 등에 대한 최초의 검찰 판단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비록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과 특별법 개정으로 다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긴 했지만 구속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사면됐고 그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이유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완의 처벌은 쿠데타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못했습니다. 정장군을 갔다는 거예요. 어디서 갔냐고요? 고비에서. 안녕하세요. 먼저 부끄러워. 네네. 한개 들어가니까 한 번씩 아무 데나. 그럼 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